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 거래량이 10억 주를 넘어가고 있는데 미래산업 한 종목 거래량만 지금 6억 4천만 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이틀 동안 조정인데 사실 뭐 급락은 아닙니다. 또 낙폭이 커지면은 줄여놓는 흐름이 계속 반복은 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끌 시장의 에너지는 다소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연이틀 하락입니다. 하루 반등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연이틀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가격은 상승해 유가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한국전력 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은 어제까지 6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주 급락입니다. 극동건설이 법정 관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주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한국전력 끝없이 올라갑니다. 지금 10일 동안 하루 보합을 빼면은 내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국내 기관은 어제까지 한국전력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오늘도 현재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나타났던 흐름이 9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27일간 한국전력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너무 많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길계선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전력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떤 재료와 이슈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전이 LNG, 즉 셰일가스를 통한 LNG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캐나다 쪽에서 2017년부터 한 240만 톤, 그리고 사빈 패스에서 2018년부터 350만 톤 정도로 수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시장의 평균 수입 가격보다 한 33.3% 정도로 낮게 수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수입 가격 대비해서 4.9%의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아마도 한국전력 주가의 가장 큰 이슈이자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금액으로 따지면 1조 1천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양호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셰일가스의 도입 효과는 2017년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 이러한 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년보다 지금 빠른 시점에 주가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의 코미디와 비슷한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서 한전에서 발표한 2017년부터 적용한 이렇게 셰일가스의 LNG 도입 부분은 향후에 지금 나타날 가능성을 보면 향후에 LNG 가격이 2017년 후에 어떤 가격을 보일지는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현재 계약한 당시 가격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면 한전은 대규모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이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주가에 반영시키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한전의 주가 움직임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시장의 경기의 어떤 그 위축 구간 속에서 경기 방어주의 선택, 그리고 많이 올라있는 종합주가지수 대비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밸류에이션 투자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지금은 셰일가스 모멘텀과 너무 직결돼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 앞으로 당장 오늘 내일에 벌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과도하게 선반영되고 있다, 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역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경기 방어주 성격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하실 분들은 계속 매매하시겠지만 특히나 수급 흐름을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선가요? 극동건설 1차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당장은 안 움직였었는데 조금 시차를 두고 건설주들 낙폭이 좀 커지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성호 부장께서 건설주 어떻게 보시는지 또 대응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극동건설이 어저께 150억을 막지 못해서 1차 부도가 났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10시까지 이걸 막아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웅진 쪽하고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실 건설 산업의 부진이야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2000년 중반 그 부동산 붐으로 인해서 많은 건설 회사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졌지만은 뭐 그 이후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타격을 입은 데다가 건설 경기가 그 이후에 계속 위축되면서 건설 업황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부진한 경기 상황이라든가 또 인구 구조상 봤을 때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예전처럼 화랑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나마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갔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눈을 돌렸지만은 유로존 위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그 건설, 파이낸싱이 좀 어려워서 자꾸 좀 딜레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로존 건설사들이 굉장히 덤핑해서 중동 쪽에서 입찰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탈락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입찰을 하더라도 별로 이익이 남지 않은 오히려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해외 쪽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건설주 주가 작년 여름 이후에 별다른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때 뭐 시장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QE3로 인한 유동성 확대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못 올랐다라는 계속 빠졌다라는 그런 어떤 것까지 반영이 되면서 조금 그래도 좀 올랐었는데 사실 건설주 주가가 오르려면 업황이 회복되는데 필수적이거든요. 그게 돼야 이제 기업 이익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업황이 개선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건설주가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많이 빠졌을 때 이런 어떤 그 시장이 반등할 때 그때 잠깐 반짝할 수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이용해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인다거나 또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건설주 추천하는 올해 유망업종이라고 건설주를 많이들 추천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해외 건설 또 플랜트 이런 쪽 있는 대형 건설사만 주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대형 건설사도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뭐 건설주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QE3 비판론입니다.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연준 의장이 뭐 무용론, 뭐 소용없다, 뭐 이렇게까지 뭐 상당히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가 아니더라도 뭐 3차 양적 완화가 이제 경제 지표에 반영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이 1차, 2차 양적 완화 때는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도 오히려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을 빼면은 상품 가격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어쨌든 뭐 상당히 시장이 예측했던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길게선 부장께서 글쎄 뭐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필라델피아 연준 찰스 플러스 의장이 했던 얘기가 아마 이번에 뉴 본드 바잉 자체가 성장이나 고용을 부양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마도 이러한 그 QE3 자체가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급격하게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장기 이자율을 낮추는 데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MBS 모기지 채권은 기존에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던 그러한 그 채권이었는데 서프라임 관련 모기지 채권을 사주면서 결국 은행들에게 유동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이번 양적 완화 3가 지금 발표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금들이 소비자들에게 유입되면서 고용이나 성장 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경우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이제는 그 거의 통용화되고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그 딜레버리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QE3의 효과는 유동성 파괴 효과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들은 지금 현재 높아진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고요. 최근에 달러화가 굉장히 그 약세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실질 구매력이 굉장히 급감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들 또한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를 축소하면서 딜레버리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갑자기 이러한 자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 모건 스탠리 아시아태평양 부회장이자 지금 예일대 교수인 스테판 로치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거의 워킹데드, 좀비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즉 MBS 모기지 부채를 대규모로 탕감해주는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대규모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즉 실질 QE3의 자금 유동성 효과가 개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연말께에 FRB의 QE4 양적 완화 사탄과 같은 얘기들이 오히려 회자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무용지물인 상태인 것은 맞지만 기대감마저 다시 꺼트릴 정도로 시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지 마시고 적절하고 긍정적인 시장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벌써 QE4 4차 양적 완화까지 이제 거론을 좀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3차 양적 완화의 효과가 지금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뭐 4차 양적 완화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 예상하는 게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들도 주변에서는 조금 돌고는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거는 연준 총재 의견도 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지만 그거보다도 기계주가 급락했다는 데서 원인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주 캐터필라가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도 하향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경기 민감주라면 대표적으로 뽑히는 게 이제 페덱스, 캐터필라 이런 회사들을 꼽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그 페덱스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고 캐터필라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그 경기에 극도로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또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요. 이성호 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 경기 둔화우려는 올해 내내 지금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문제고요. 특히 유로존의 재정 위기 때문에 유럽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요.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국마저도 경기 둔화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조금 버텨주고 있지만 미국도 그 경기 성장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정도의 성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 ECB라든가 연방준비은행 그 FRB가 양적 완화를 통한 어떤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것도 결국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좀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마저도 경기를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캐터필라,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경기를 좀 안 좋게 봤고요. 이 경기에 민감한 캐터필라는 2013년이나 2014년도 아니고 2015년 경기를 좀 안 좋게 봤습니다. 2015년까지 안 좋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재정 절벽, 유럽의 재정 위기, 거기다가 또 이제 그 QE3라든가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QE3에 대한 이런 돈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결국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1973년에 이제 근본위 체제였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낼 수가 있었고 신용이 굉장히 급팽창하는 그런 세대에서 그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를 한 3, 40년 살아오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레버리징의 시대에서 딜레버리징의 시대로, 그러니까 빚을 점점 줄이기는 그런 상황으로 오면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영향을 다 많이 받고 또 그런 와중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그동안 풀린 돈 때문에 그거를 회수하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장기 호황 국면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뭐 항상 어떤 식으로든 경기는 뭐 그대로 그 재편이 되겠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또 이끌어갈 텐데 좀 그때까지는 일단 조금 낮은 성장률이 계속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건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의 변화가 좀 오면서 안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3차 양자 완화라는 어찌 보면은 강력한 카드를 꺼내놨는데 그래서 뭐 지표들 일단 뭐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시차 발생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표가 좋아지는지 이 부분은 이제는 뭐 정책보다는 실물이라든지 또 기업 실적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좀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980포인트 선 등락입니다. 장중 1970선도 붕괴가 됐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흐름인 것 같고요. 현재는. 근데 오전에 특징적이었던 게 코스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코스닥은 좀 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좀 잘 버텼는데 중소형주도 상대적으로 오전에 좀 선방을 하는 양상이었고 근데 오후 되면서 또 국내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서는 좀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자, 뭐 이성호 부장께서 현재 시장 상황 좀 평가해 주시고요. 전략도 좀 세워 주십시오. 작년 4월 달에 코스피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작년 여름 8월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만 한 2배 정도 오르면서 대형주 중에서 2배 오르면서 시장을 전체로 끌어갔지. 나머지들은 오히려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장기간 별다른 어떤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경기 둔화 때문에 상승이 상당히 막혀 있고 또 떨어지자니 풀린 유동성들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장기간 좀 막힌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종목 장세가 꼽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말 이후에 거의 1년 반 이상 시장에서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쌌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중소형주의 강세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S&P라든가 다우지수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소형주 위주로 구성이 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에 거의 1포인트만 남기고 올라갈 정도로 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이고요. 최근 이제 5개 정도로 오른 종목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선 테마주나 정책 테마주인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얘기할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라든가 SNS 같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 관련주들이 한 부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주 그리고 또 음원, 방송 같은 컨텐츠 관련주 또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왔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말이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별로 없죠. 그래서 경기 둔화에도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황 쪽에서 불황인 상황에서 더 유망한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산업의 융합으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과연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돈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PER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14.2% 6월 이후에 14.2% 올랐는데 생명공학 쪽, 바이오 쪽이 23.7% 올랐고요. 또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23.6%, 엔터테인먼트가 22.4% 오르면서 S&P 수익률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 중국 관련주들도 사실은 내실이 탄탄하고 그나마 제조업 쪽이 많지만은 PER이 거의 20배 가까이 뭐 또 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50배 되는 것도 있고 PER이 이미 20배에서 50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발은 버블의 영역에 걸쳤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바로 꺼지지는 버블에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폭탄 돌리기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순간 터지는 순간에 마지막에 그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좀 명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손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버블의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중소형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불황에 강한 기업
뭐 대부분 서비스업일 텐데 뭐 화장품주도 중저가 화장품주를 위주로 움직였다는 거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술의 융합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흐름에서는 손절가를 지키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9월 시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는데 시장은 뭐 그 이후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뭐 9월 시장도 이틀 남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어닝 시즌, 3분기 실적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길계선 부장께서는 이번 어닝 시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어닝 시즌에서 대형주 쪽의 모멘텀을 기대하는 시각도 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별로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대형주에 대한 큰 기대를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의 포커스를 맞춘 전략으로 트레이딩 바이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마저 버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EPS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형주까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빠지는 것 말고 존재하지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매수 현물 포지션의 규모로 볼 때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7조 원대까지 육박했던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시에 순환매로 매도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오히려 이러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지금 시장의 또 트레이딩을 어떤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시세를 만들 것인데 아무도 외국인들은 그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셀프 매수를 통해서 시세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기존에 보유 포지션이 많기 때문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매도 물량들을 받아줄 만한 세력들이 등장해 주길 바라는데 사실상 개인들은 계속 트레이딩으로 일관하고 있고 기관은 굉장히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는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방어적인 순매수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고 있고 오히려 기존이 많이 올라 있거나 부담스러운 대형주보다는 또 주변주 쪽에서 오히려 순매수를 늘려가고 있는 또는 경기 방어주 쪽에서 매수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력이 수급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적인 굉장히 저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소형주까지도 모멘텀을 잃고 시장에서 하락으로 일관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건 없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는 것이 시장에 악재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물론 유로존이나 미국향 경기, 중국에 대한 하드 랜딩 가능성 이런 것들이 큰 거시적인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기 시장을 어떤 충격적으로 빠뜨릴 만한 실질 악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넓은 박스권 상황에서 트레이딩 바이는 충분히 견고하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매수 관점 대응을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8조 7천억 원대까지 작년 3월 12일 이후로 가장 많아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의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현금 마련 수요는 있겠지만 그 자금들이 추석 연휴 때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탁금으로 남아있으면서 다시 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자금들을 장기 배팅이 아니라 단기적인 박스권 내에서 트레이딩 바이로 유지할 고객 예탁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유연한 사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업종 내에서는 어떤 업황이 좀 좋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해자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불황에 강한 업종이라든지 또는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탁월한 탑픽 업종 같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 중소형주 공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싸이 관련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싸이의 어떤 전 세계적인 인기 자체가 대한민국을 클릭하는 인터넷 온라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먼저 인터넷을 통한 사전 탐색과 서칭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 업종과 또 엔터 관련 업종 내에서 글로벌 서칭과 클릭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관련 업종 내에서 게임 하이 같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나 게임 내수 그리고 소재 관련 쪽에서 업종 좀 포커스를 집약해가지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상한가 종목 또는 이런 종목도 주변주들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 종목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3분기 실적이 모멘텀이 될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게임이라든지 엔터, 내수, 소재 이런 쪽에서 종목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